네, 1년 동안 코스피가 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가 좋아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앓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버티던 노년층의 일자리에도 찬바람이 붑니다. 자본소득은 커졌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죠. 더 이상 3%대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모시고 우리 경제 동향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시장만 보면 증시만 보면 우리 경제 정말 불기둥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실제 뭐 시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올해 뭐 성장률 2% 예상이 된다.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우리 경제가 한 1%, 1.0% 성장을 했고요. 네. 올해 우리 경제는 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른 내수 회복세, 그다음에 전 세계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작년보다는 높은 한 1.9에서 2.0%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2.0% 얘기를 하고 있고요. OECD나 아니면 다른 그 글로벌 IB에서는 2% 좀 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네. 2%라는 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워낙 낮은 수준인데 뭐 우리가 뭐 0%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2% 하니까 뭐 경제가 좀 많이 회복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래도 됩니까? 2% 정도 가지고? 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보면은 그 내수 회복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작년부터 이제 뭐 소비 쿠폰이라든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인하돼 왔기 때문에 실질 소득도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증가에 의해서 주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관련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까지 합치니까 한 올해도 한 2.0% 정도 투자가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래도 한 2% 정도는 성장을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처음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10%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건설 투자 같은 경우 수주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에 건설 관련 규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주가 착공으로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올해도 거의 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진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제 수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경기가 워낙 이제 슈퍼 사이클 정도가 아니라 초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 그래서 좀 작년보다는 조금 그 증가세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올해 이제 트럼프 관세의 효과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좀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해 가지고 뭐 양호한 증가세 한 2% 정도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내수도 좀 좋아지지만 이제 또 하나 아까 방금 얘기하신 반도체인데 혹시 지금 AI 뭐 거품론이 계속 얘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 빅테크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 수익성 확보할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만약에 뭐 좀 수축이 된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도 결국은 자칫하면 위축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될까요? 그 AI 거품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 반면에 또 AI 관련된 빅테크들의 이 투자가 워낙 뭐 1,000조 달러 뭐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과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AI 투자가 급증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H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그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이 반도체 초슈퍼 사이클은 진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AI 거품론의 현실화가 나타나서 올해 반도체 경기가 급격한 수축을 가져올 가능성 자체는 지금 봐선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높지 않다. 그렇지만은 반도체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그 기대감이 좀 조정이 된다면은 반도체 수요가 이제 축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장이 좀 제약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가 또 약간 우려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반도체 관세 부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관세 지금 매긴다 안 매긴다 지금 오락가락하는데 아직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뭐 우리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대만보다는 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것도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한 부분이라서 이건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뭐 우리가 미국에 직접 반도체를 수출하는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이제 무역 합의를 했긴 했는데 네네. 또 우리한테 또 뭐 관세 네. 법 통과 안 된다고 또 관세를 높인다고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법이 거기다가 제대로 또 뭐, 진전이 안 되잖아요. 예,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아마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네요. 예. 뭐 지금도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예. 반도체 우리 경제를 지금 떠받치는 기둥인데 주역인데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률은 2%로 회복되지만 아까 네. 잠깐 언급을 예, 해주셨는데 일자리가 걱정이에요. 네, 뭐 네. 청년 실업자 네, 네. 더 늘어나고 네. 전체 실업률도 높아지고 네. 그동안 이제 노인 일자리를 좀 메꿨는데 지난 1월에 워낙 추워서 그런지 노인 일자리도 많이 줄었고요. 예, 예. 지금 이런 상황 같은 데 보면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계절성이 좀 있어서요. 1월 달에는 원래 좀 실업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1월 통계 나온 거 보니까 4.1%인데요, 실업률이. 예. 보통 한 3.67% 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실업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도 작년 동기 비해서도 한 0.4% 높은 상황이라서 예. 상당히 뭐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네. 청년 고용률도 굉장히 낮고 예. 그다음에 청년 실업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계속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고령층 고용이라든가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계속 보충을 해왔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네.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 그 실업률이 지금 4.1%라고 했는데 올해 아마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2% 후반대나 3%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떨어진다고요, 예, 실업률이? 예, 예, 왜요? 그렇게. 예, 원래는 그 연초에 높다가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로 줄어들고요. 작년에도 2.8%였고 네. 예, 올해도 아마 많아봐야 높아봐야 3%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네. 이게 저성장이 지속되고 이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청년층의 이제 구직 포기 인구가 급증을 하고요. 뭐 그냥 쉬었다는 젊은이들이 워낙 많잖아요. 구직 포기 인구가 급증을 하니까 네.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니까 실업률은 뭐 낮게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문제는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라든가 청년 고용은 정체되고 예. 그다음에 고령층 예. 서비스업 중심으로 보건사회복지 중심으로만 네.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성장의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고용을 제약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 예. 부분은 이 진보 정부, 이재명 정부도 그 부분을 조금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조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고칠 수 있는 환경인지 네, 노조의 이제 반발을 조금 넘어서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예,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개혁은 뭐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뭐 이제 우리 고용의 문제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생겨날 문제는 아무래도 저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고령화돼가고 있고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노동시장 경직성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노동 인구가 정말 효율적으로 각 부문에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잘 배분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고용도 늘어나질 않고 예. 전체적으로 산업의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요.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인 구조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뭐 정부에서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노동개혁은 이제 고용의 유연성을 좀 높이는 예, 예, 그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워낙에 좀 민노총 강한 노동단체, 네네. 노조단체가 네. 저항에 상당히 부딪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네. 지금 우리 경제 작년만 해도 0%대, 고작 1%에서 네, 올해 2%대지만 이게 좀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네, 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성장률이 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네. 3% 정도는 최소한 미니멈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우리 경제는 이제 3%대 같은 성장은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이 경제 잠재 성장률이 2%가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정부에서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잠재 성장률을 3%로 높이자 하는 건데 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잠재 성장률이 이제 한 1%대 후반이다 이렇게 네.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등장이나 아니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 없이는 3% 성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수익성도 떨어지니까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서 노동 투입의 감소도 예상되고 있어서 예. 성장률 제고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지컬 AI 예. 의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산업부 장관이 지금 맥스라 그래가지고 맥스 네. 이게 무슨 뜻이죠? 맥스라 그래가지고 AX를 그러니까 이 AI 기술을 제조업에 전반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매뉴팩처 예,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좀 확산해서 네, 네, 바꾸자 그런 네, 거예요? 네. 피지컬 AI랑 뭐 조금 다른데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피지컬 AI는 이제 뭐 로봇이나 이렇게 AI를 활용한 그런 제조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AI를 이용한 제조는 이제 이런 맥스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AI 등 같은 그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 있어야 되고요. 규제 개혁. 예, 규제 개혁이 있어야 되고 규제 샌드박스처럼 정말 그 전반에 대해서 경제 전반 내지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과감한 구조 개혁, 규제 개혁을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네. 생산성 제고가 되고 그것이 이제 좀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 개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개혁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전반적인 개혁 작업을 해야지만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정말 뭐 3%까지 높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수준 2% 수준 성장이 맥스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개혁, 규제 완화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2% 정도에 지금 만족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 개혁을 하기 위한 정말 험난한 이 좀 희생을 각오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뭐 로봇을 조금 공장에 들여놓을 거라는 현대차 이런 계획을 듣고 네. 현대차 노조가 조금 벌써 반대한다 네,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또 노조는 노조대로 조금 위협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노동 개혁에 큰 장애물이 되고 현상에서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네, 그건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건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예. 큰 타협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자, 이재명 정부 들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네. 이 자본시장이 조금 발전하면 우리 경제가 이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에 많은 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게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자본시장 말씀은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국내 자본시장은 이제 외형적인 성장을 굉장히 지속해 왔는데 네. 최근 정부에서는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예. 번째는 민간 신용은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 신용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기업이 빌려준 돈은 줄고 네네. 개인들이 돈을 많이 빌렸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그 IMF 외환위기 이후에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대출 늘어나고 뭐 기업에 대한 대출은 많이 줄어들고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예,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본 쏠림 현상은 보면 제가 최근 10년간 한 3배 증가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그 대출 비중 중에서 예.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69.5%까지 됩니다. 굉장히 70% 높아졌고요. 가까이요. 예,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직접 금융을 통한 자본 조달 기능 약화로 네. 모험 자본 공급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급 금융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건 자본을 조달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이제 간접 금융. 예를 들면 간접 금융 대비 직접 금융의 비율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배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우리나라하고 금융 구조가 비슷한 데가 이제 일본인데요. 예. 일본도
2.3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직접 금융의 비중이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모험 자본 공급이 제약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혁신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가계대출이 너무 많고 그게 다 주택담보대출로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은행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니까 떼이지도 않고 이자도 많이 받아서 네. 수익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기업들한테 좀 더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분석하는 능력도 은행들이 많이 떨어지고 네네. 그런데 수익은 돈은 잘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은행도 수익이 워낙 많으니까. 네. 또 우리 경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자본시장 실물 경제와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달러 원 환율인데 네, 네, 네. 미국 달러와 가치는 조금 약세인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에 상당히 우리 증시는 강세이니까 네. 뭔가 이게 달러 원 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져야 되는 원화값이 조금 비싸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상황은 안 그러네요. 떨어지진 않아요. 예, 그렇게 그러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해외 투자 급증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가 최근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 다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국민연금 그다음에 개인들의 해외 증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0억 달러씩. 예, 그래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되지 않을 건가 하는 데 대한 그런 기대가 기대 심리가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보면은 네. 달러를 좀 많이 들고 있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네. 뭐 대승을 거뒀는데 그렇죠. 총선에서 그 전부터도 이분이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에 따라 이제 엔화 약세가 나타날 것이다. 하다 보니까 원엔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또 원화에 또 영향을 받는 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예전하고 차이점을 보면요. 예. 예전에는 그 외부에서 예. 해외에서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의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를 상당히 취약하게 봤기 때문에 원화 가격이 약세가 됐던 경우가 많았는데 예. 지금 상황은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금 대규모 흑자가 흑자 규모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500억 달러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보유고도 한 4,200억 달러 정도에서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라서 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원달러 원율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네. 경제가 뭐 취약하다거나 뭐 네. 외환 이 어떤 장벽이 좀 무너진다거나 이런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예. 앞으로도 조금 잘 안 떨어질까요? 앞으로 올해 안에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요? 올해 안에 전망을 해보면은 1,400원대 초중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 아래로 떨어지기는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예. 뭐 엔화 약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네. 아까도 성장 동력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내 투자가 좀 줄어들고 예.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게 보면은 한 2000년대, 한 2010년 정도부터 그렇게 좀 약간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예.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네.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면서 지금 뭐 수익성은 엄청 좋아 보이지만 주식장도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 뭐 반도체주를 반도체, 제외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지속된다면은 좀 원달러 환율이 거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구조 개혁이 원달러 환율에도 좀 환율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1,500원 선으로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까지 전망하기는 좀 네. 하는 분들은 좀 적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1,400원대 초반 예, 정도. 초중반에서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인데도 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얘기를 툭 던지셨어요. 네네. 그때 네네. 뭐 추가 경정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문화 분야에 좀 돈을 더 네. 써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조금 흔들렸는데 이 예. 부분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좀 필요합니까, 추경은? 그 올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재 성장률 수준 혹은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추경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아무래도 좀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좀 과열되면은 인플레도 나타날 수가 있고
금리도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거를 6번 언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벌써 6번이나 하셨어요? 네, 6번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6번 언급할 정도면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언급은 경기 부양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예. 적극적인 역할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3년 만에 지금 세수 부족에서 벗어나서 세계 잉여금을 추경에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무슨 세수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추경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 봐야 지금 세계 잉여금이 한 1,0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10조 이상 추경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추경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데 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으로 보면 추경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 네. 이걸로 오늘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